소득처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해. 소득처분은 회계와 사법이 맞지 않는 것들을 차이를 조정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회계에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가지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입금 또는 송금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그걸 이제 차이 조정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세무조정 보면 소득처분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세무조정 과정이 있고 소득처분 과정이 있고 세무상 자본의 계산 과정이 있는데 회계에서 먼저 보자.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와. 이 당기순이익을 회계상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넘기게 돼. 그러면 그 금액이 자본 쪽으로 들어가게 되지. 이 자본 쪽에 들어간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들이 그동안 돈을 투자한 게 있잖아. 그 돈 투자한 거를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가거나 또는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주들이 회의를 하게 돼. 그래서 이 주주총회를 통한 잉여금의 처분이 있어. 이 잉여금의 처분을 할 때 배당을 하게 되면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 준비금을 설정한다거나 했을 때는 유보로 남아있게 돼. 회사 내에 자금이 남아있는 거지. 그 자금 남아있는 거를 그 후에 어떻게 쓸 건지를 주주들이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준비금 설정을 하는 게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조특법상에 이제 준비금이 있을 거야. 그리고 비상위험 준비금도 있을 수 있고 보험회사라고 하면 해약환급금 준비금 이런 준비금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외부로 나가진 않았지만 나가진 않았지만 나중에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건 유보로 되어 있는 거고 사회이출은 현재 배당을 했다라고 현금 배당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유출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렇게 사회유출된 것과 남아있는 것 그래서 남아있는 것까지 해서 회계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세법상 자본은 달라.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을 하는 게 이제 세무조정이고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지. 그 회계상에 어떤 회계 처리한 것들이 세법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세무조정하게 돼 있어. 그런 세무조정 하게 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항상 소득 처분을 해줘야 돼. 이게 밖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사내에 남아 있느냐. 그래서 사회이출과 유보로 이것도 이제 차이를 조정을 하게 돼. 소득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회계상 자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사항을 하게 되면 세법상 자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법상 자본은 저 위로 갔을 때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더해주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차감을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면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또 사회이출 요거를 해서 이제 세법상 자본하고 이제 맞춰져. 그래서 회계상 자본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를 해서 세법상 자본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사회이출, 유보, 기타가 있고 이거는 이제 가산 항목의 소득처분이고 차감 항목의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가 아닌 것은 이제 기타로 두 가지로 나와. 근데 이제 이 소득처분 중에 사회유출로 된 거는 이 사회유출이 어떤 누군가에게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자한테 그 해당 처분된 귀속자한테 소득세가 과세가 돼. 그리고 유보는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를 조정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유보된 거를 자본과 적립금 물표로 관리를 하고 있지. 소득처분의 유형에는 이제 사회유출이 있고 유보가 있고 마이너스 유보가 있어. 그리고 기타가 있어. 기타로 처분하는 거. 그래서 봅시다. 사회유출에는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기타 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추후에 그 해당 소득을 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귀속자가 주주이다. 그러면 배당으로 처분을 하게 되고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로 처분하게 되고 뭐 어떤 다른 법인, 개인사업자,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기타 사유 이수를 하게 되는데 뭐 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그들이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따로 합산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로 과세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사유이충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외의 자들은 기타 소득으로 이제 처분을 해서 기타 소득세로 이제 신고를 그들이 그 소득을 받는 귀속자들이 기타 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돼. 그리고 귀속 시기는 주주는 결산 확정일, 그리고 임원이나 직원은 근로 제공일이야. 근로 제공일.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결산 확정일이 이제 귀속 시기가 돼 있어. 이 귀속 시기를 정하는 이유는 이거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분을 배당,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인정상여를 받았다라고 하자. 그러면 인정배당이나 인정기타소득은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야. 그래서 결산 확정일이 보통 3월에 되기 때문에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그 이런 인정배당이나 인정기타소득을 받았다. 그러면 2023년도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고 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에 2023년에 이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 수입 시기가. 그런데 이제 임원이나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인데 이 임원이나 직원 중에는 주주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처분을 뭘로 할 것이냐? 배당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상여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주주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래서 출자임원, 출자 직원의 경우는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주주가 내국 법인이냐 또는 개인 사업자,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기타 사회출로 하게 되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배당으로 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런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귀속자가 누군지 불분명해. 그랬을 때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 이 귀속자를 명확하게 하는 거는 대표자의 책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원칙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해서 귀속 불분명 책임을 대표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알다시피 대표자는 한 회사에서 거의 최고의 탑급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가 제일 높아. 근로소득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최고세율이 지금 45%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100만 원을 상여처분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법인세는 제외하고 지금 소득세만 45만 원을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가 10% 별도로 있기 때문에 49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소득 처분이
세무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금불산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또 법인세가 추가되는 거지. 그것은 이제 법인의 그 법인 세율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고, 결손법인이라고 하면은 납부할 법인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에는 이 해당 귀속자에 대해서 소득세는 내야 된다. 따로 신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약간 구분되는 면이 있어요. 이 안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만 이 안에 소득세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소득을 받는 자가 따로 종합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원칙이 이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는 게 있는데, 예외인 경우에는 뭐냐면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유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해서 신고를 해. 그랬을 때는 유보를 해줘. 유보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정신고를 통해서 자진 정정을 하라라는 거지. 이렇게 유보로 됐을 때 장점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법인세는 어쩔 수 없어. 법인세는 냈다가 그 다음 연도 유보 감소가 됐을 때 법인세는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어떤 효과가, 세율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귀속연도에 따라서 사업연도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좋은 거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과세가 안 되는 거지. 근로소득세 넘어서는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또 이유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자진 정정 신고를 해라. 자진으로 정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아는 경우에 그때는 안 해줘. 그때는 무조건 상해처분이 당하는 거야. 상해처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회사가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하다가 실수할 수 있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발견을 했어. 근데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발견을 했었을 때 보통은 이거 안 걸릴 거야. 넘어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거 너무 좀 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무 이슈가 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정정을 하게 되면 해당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서 세무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유보로 처리하지 않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지 않고 유보로 처리했다가 그 다음 연도 법인세 정기신고할 때, 또는 몇 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수정신고 경정신고를 할 거거든. 왜냐면 수정신고를 했고 다음 연도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몇 년까지는 가지 않고 이거를 발견했을 당시에 요게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다시 입금을, 통장에 뭔가 금액을 입금을 해주는 그런 액션이 있어줘야 돼. 그랬을 때 통장이 딱 찍혔을 때 잘못 유출된 금액이 들어와서 반영을 했다 해가지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유보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해당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유보로 해서 이제 송금불산입 돼서 또는 입금 산입이 돼서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마이너스 유보해서 이제 감소가 되는 거지. 법인세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산세는 있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 제때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는 있지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이랬을 때는 지금 세무조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회계 처리도 항상 같이 일어나 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회사가 어떤 비용을 100을 냈어. 100을
이제 회계 처리를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그냥 잡비라는 비용 처리를 했어. 그리고 24년도에 이게 잡비 처리한 게 잡비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회사에서 통장에서 돈이 나간 금액을 그 다음 연도에 24년도에 다시 입금을 시켰어. 그러면 입금이 됐을 때 전년도에 잡비라고 했으니까 당해년도에 자비액이라는 회계 처리가 일어났을 거야. 그런데 세법은 23년도에 이게 사회 유출이 아니야. 잡비는 사회 유출이 되는 거거든. 세무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이거를 대여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대여금인데 회사에서 이제 잡비라는 사회 유출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세무조정을 송금불산입 대여금 해서 유보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24년도에 입금불산입 대여금 마이너스 유보 감소 이렇게 이제 세무 조정까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에 그 법인세를 납부했다가 그 다음 연도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이제 유보가 발생되고 유보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경정이 있을 거를 미리 알고 이제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유보가 아니라 23년도 유보가 아니라 상여로 처분을 했다가 그 다음 연도 24기에는 기타로 송금 산입을 하게 돼. 그리고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나갔기 때문에 한번 법인세를 부담을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후 관리가 불필요해. 다만 이제 법인세를 과세할 목적이 있어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중에 이제 무조건 이거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이제 실질 귀속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국가 등이 귀속되는 경우, 실무적인 관행의 인정, 이중과세 방지, 기타가 있어. 실질 귀속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50% 한도기부금, 특례기부금, 30% 한도기부,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10% 20% 한도기부, 일반기부금의 송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있는데 이거는 자산 부채와 무관한 각종 한도 초과액과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입금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이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하고 한 차례 3만 원 또는 경조금 20만 원 초과 이제 접대비는 적격 증명서류 미수령액의 송금물산입액 증명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는 이제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게 돼. 증빙은 되는데 3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하거든.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다 해서 이거는 송금불산입이 돼. 대신 증명서류 영수증도 안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증명서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돈을 가져간 것과 똑같아. 대표가 보통 대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게 돼. 대신 이제 회계 처리는 접대비로 되어 있겠지. 손익계산서에는 접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 접대비로 되어 있는 거를 대여금으로 보지는 않겠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해서 대표자 상여 처분이 많으면 대표자는 그 세금을 별도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서 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돼.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그리고 이 대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의 합산신고를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백, 그리고 간주임대료 입금산이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타 사유이출로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가 등이 귀속되는 경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의 송금불산 중에 원천징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이건 원천징수 세액이야. 원천징수 세금. 실질적으로 이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지급을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 원래 원본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게 돼.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여기에 대한 세금이 있잖아. 원천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소득을 받는 사람이 원래는 소득을 부담을 해야 원천징수 세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킬 수가 없겠지. 채권자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채권자 불분명 사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돈을 빌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돈이 없는 회사에서는 어쨌든 돈을 빌려야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으니까 빌려오고 이자를 지급을 하게 돼. 그랬을 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꽤 높아. 내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90% 정도 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까지 부담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사유이출 누군가의 대표자한테 또 상해처분하게 되면 대표자는 이거는 너무 심한 거지. 원천징수도 됐는데 또 대표자한테 상해처분을 하게 되면 너무 이거는 이중과세의 이슈가 있어서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사유이출로 처분을 한다. 그리고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을 했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손비로 이제 계상을 하고 그 대표자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했어. 그래서 입금의 산입한 금액인데 사유이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경우 추계 결정에 의한 입금 산입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이랬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간 게 아니잖아, 대표자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상여로 처분을 했어. 그럼 상여로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대표자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게 아닌데 소득세는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대표자가 난 돈 없다.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납을 회사가 한단 말이야. 원래는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지만 대표자가 안 주면 어떡하겠어. 이제 회사에서는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있어. 원천징수 세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상여로 처분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대표자도 근로자거든. 그래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주체는 회사야.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보고 그런 행위들을 해야 돼. 이제 연말정산, 재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납부를 해야 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또 막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납부를 해. 그거에 대해서 대납을 해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사유 유출로 이제 하겠다. 어쨌든 법인세는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야. 또 내야 되는 거야. 총액에 대해서 총 그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 상여처분하면서 법인세도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한 거를 또 이제 세무서에 납부한 기록이 있겠지. 그거를 이제 그것까지는 또 상여처분하게 되면 또 이게 계속 도돌이 조금씩 금액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계속 도돌이가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유처분을 딱 기타 사유이출로 처분을 하고 끝내는 거야. 그리고 이중과세법 방지에는 자본거래로 인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이런 거 있거든.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입금에 산입한 금액인데 이 기속자에게 상증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겠지.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했는데 또 증여세를 이제 그 사람이 부담을 할 거야. 증여세는 회사랑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어. 그랬을 때 이제 증여세 과세됐는데 또 뭐 상여 뭐 배당 이런 걸로 처분할 수가 없거든. 근로자도 아니고 뭐 배당 뭐 근로자일 수는 있겠지. 뭐 주주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타 사유줄로 돈이 어쨌든 회사에서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자금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할 때 이중과세 방지 때문에 기타 사유줄로 처분을 한다. 그리고 기타가 있어. 기타는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 원 또는 400만 원인데 보통 800만 원 초과에 따른 송구불산입액 및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중 800만 원 초과에 따른 송구불산입액이 있는데 이거는 세무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별도의 표가 있어. 감가상각비는 원래 5년에 걸쳐서 정액법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고액의 차들이 있어. 만약에 1억 원짜리 차를 산다 그러면 5년이라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상각비 넣을 수가 있겠지. 예전에는 이걸 허용을 해줬어. 그런데 너무 법인으로 또는 사업자로 리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야. 차를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제한을 몇 년 전부터 걸었어. 그게 이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2월을 시켜. 2월.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10년간 감가상각비를 쪼개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2천만 원 감가상각비를 원래는 넣을 수 있었는데 800만 원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800만 원은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받지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2월을 시켜줘. 그래서 이 1200만 원에 대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해놓고 기타로 해놓고 기타 사유 유출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역이 별도로 있어. 그걸로 관리를 해가. 그랬을 때 다음 연도에 800 감가상각비 딱 끝날 수 있겠지. 5년차가 됐어. 그러면 매년 800만 원씩 들어가서 4천만 원이 들어갔겠지. 앞으로 6천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어. 그럼 이 6천만 원도 6천만 원 중에 또 매년 6년 차부터 800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마지막 10년 차에 되면 이제 800만 원씩 또 5년을 넣게 되면 10년이 되잖아. 그러면 8천만 원밖에 못 넣는단 말이야. 전체 10년 중에. 그래서 마지막 연도에 2천만 원까지 쏙 다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그 2월 과세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래서 10년이 안 돼서 뭐 회사가 폐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10년이 딱 됐을 때는 감가상각비를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다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때가 오긴 와. 그게 10년이야. 근데 이제 그 대표자한테 그 귀속 불분명한 거를 상해 처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대표자한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이제 이건 상해로 처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소득세는 상해로 처분해. 만약에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으면 이제 상해로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또 그래서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기타 사유 유출로 해주는 거는 이제 불분명한 금액.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없어. 대표자는 안 가져갔어.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회사에서는 알고 있겠지. 근데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 그거에 대해서 대표자한테 상해 처분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만큼은 상해 처분하지 않고 기타 사유 유출로 해주는 거고, 이 경우 지금 얘기하는 이 경우는 대표자가 가져간 게 분명해. 그런 거는 대표자가 세금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돈을 월급의 형태로 가져가지 않았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팀한테 나한테 얼마 이체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 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작은 회사들은 이게 뭐 큰 회사가 아니니까, 큰 회사가 개인 회사라고 생각해. 본인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은 전혀 별개의 그 인격체인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돈을 급여 형태로 가져가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상여로 처분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원래 급여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지급을 해주는데 그냥 세금을 떼지 않고 가져간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이거를 송금물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해서 다시 또 소득세를 떼는 거야. 돈을 세금을 더 가져간 만큼 상여로 가져간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인세를 몇 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표자한테 받아오는 게 좋아. 받아오는 게, 입금을 받는 게 좋아. 또는 월급이라는 걸 매달 받기 때문에 거기서 공제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회계 처리가 장부상에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대여금 처리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돼. 그래서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는 입금산입 또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인자 송금물산입 조정을 또 별도로 해야 돼.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 회사가 대출이 있을 수 있겠죠. 대출 없는 회사들은 별로 없으니까, 했을 때 이자 비용 지급한 게 있으면, 대표자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이자를 부담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자를 지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게,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게 업무간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정이자, 또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리고 또 이 업무무관 대여금 처리했으면 다시 또 입금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입금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상여로 처분을 하게 돼. 그래서 가지급금과 관련된 거 대표자가 그냥 증빙 없이 가져가는 거는 세법에서 좀 엄격하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있어.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있어.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조정사항에서 이제 회사하고 세법상 자산 계정 또는 부채 계정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해주는데, 이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의 유보가 발생을 하게 돼. 그게 단기 유보가 발생을 하면 바로 차기에 바로 마이너스 유보 감소가 일어날 수 있지만, 유보가 일어났다가 한참 있다가 유보 감소가 일어나게 돼.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산을 사는데 그 자산이 계속 있겠지. 보통 뭐 유형자산을 샀어, 건물을 샀어, 또는 토지를 샀어. 근데 내가 회계 처리를 뭐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자산에 자본화해서 자산가액으로 반영을 해줬어야 되는데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과 공과 이런 회계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세무조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과 공과 계정을 보고 이게 어떤 증빙에 의해서 나간 거지? 발견을 했더니
그게 취득세였던 거지. 그러면 토지나 건물로 자산을 증식 올려놨어야 됐었는데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만큼 자본이 줄어 있겠지. 이 당기순이익은 나중에 자본금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자본의 일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본도 줄어있는 상태고 자산도 줄어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유보로 취득세에 대한 만큼은 유보로 회계처리 세무조정을 하게 돼. 그랬다가 이 자산을 언젠가는 팔았어. 팔기도 하겠지. 팔았을 거야. 몇 년 있다 팔았어. 한 3년 있다 팔았다고 해. 예. 그러면 그 3년 있다 팔았을 때 그때 취득 당시에 플러스 유보 발생으로 해놨던 거를 이제 처분 시점에 마이너스 유보 감소하는 송금산이 하는 이제 세무조정이 반대 유보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유보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인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후 관리 목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다 과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 그게 이제 0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거지.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는 항상 그 금액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2월이 되거든. 자산 부채 자본은. 그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유보 또 마이너스 유보의 추인 유형인데 다음 연도에 자동 추인되는 경우 다음 연도 재고자산 평가손익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총액법 논리야. 대손충당금은 매년 설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총액법 또는 보충법 논리가 있어. 그리고 부도 발생으로 대손 처리한 엄수표 중소기업의 외상외출금 중 부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아 송금 불산이 금액 이거 차기에는 6개월이 지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당일 연도에 유보를 뭔가 처리를 해놨으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6개월 뭐 보통 우리가 1년이기 때문에 3년도를 보통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에는 6개월이 지났다라고 보고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자동 수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을 보고 과목별 보고 이거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이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 1표를 보고 판단을 먼저 해볼 수 있어. 그리고 수정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하는 경우 비용 계산한 후에 당기의 토지 원가로 수정회계 처리한 경우. 그래서 아까 뭐 이제 건물하고 또는 뭐 토지에 대해서 내가 그 취득세를 뭐 세금과 공가 처리했었을 때 그거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지. 단기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기 거를 봤더니 잘못되어 있는 거야. 보통 우리 그 계정부로 원장을 볼 때 토지나 뭐 건물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관리를 해줘. 그런데 회계 처리를 한 거를 보니까 건물이 있어. 건물로 예를 들자. 건물이 있는데 세금 납부한 게 없어. 건물 계정을 보면 그 세금 납부한 그 시점에 쭉 며칠 사이에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어디 갔지? 뭔가 돈은 반드시 납부를 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등기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어. 그 금액이. 아, 이거 회계 처리 잘못됐구나. 라고 이제 바로 찾아볼 수 있어. 세금과 공과 계정 보통 그쪽으로 가 있을 거니까. 또는 다른 계정이라도 뭐 일자별 그 주변으로 일자 회계 처리한 게 뭐 분기장을 본다거나 그래서 이제 찾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세무 회계 처리를 한 거지. 그래서 시간은 지났지만 단기 토지 원가로 또는 건물 원가로 수정회계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일시효권 충족 시 추인되는 경우,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게 이제 자산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감가상각 부인액은 시인 부족이 발생할 때, 그리고 법률에 의한 평가 증시 추인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 볼까? 그래서 추인 과정에 이게 왜 세무조정을 유보 감소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송금물산이 뭐 입금 산입 중에 그 기타 사유 유출 배당 또 뭐 상여 이렇게 되는 소득 처분은 쉬워. 나름 쉽다고 생각해. 그런데 유보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거야. 유보를 왜 하지? 유보 감소를 왜 하지? 어떤 때는 송금 산입에서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송금산입 쪽에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을 하는 거는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차변에 자산이 있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있어. 이 부채 쪽에 있는 거는 감소를 시킬 때 마이너스 유보부터 발생을 하게 돼. 마이너스 유보. 그런데 자산 쪽에 있는 거는 자산 쪽에 뭔가 늘어났어야 돼. 근데 늘어나지 않았던 상태. 아까 그렇게 뭐 취득세를 자산 원본에 가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비용 처리해서 자본을 감소시키고 자산을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송금물산입해서 송금이 아니지 비용이 아닌데 비용을 넣기 때문에 송금인데 송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들어가면서 소득처분을 유보를 해주는 거야. 자산을 늘리는 거지. 또는 자본을 늘리는 거야.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송금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 경우, 부채나 또는 자본을 감소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유보부터 발생을 하기도 해. 그래서 회계상 자본하고 세법상 자본과의 관계를 보면 회계상 자본은 아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거라고 보면 될 건데 회계상 자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 잔액 플러스 유보 잔액 마이너스 유보 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을 차감을 해서 세법상 자본을 계산.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은 뭐냐면 한 회사가 이익이 났어.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이익이 난 상태야. 그러면 웬만하면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 납부가 나올 거거든. 이런 세액공제 이런 거 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법인세가 납부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에다가 법인세 등 계산을 안 한 거야. 그랬을 때 단기순이익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리고 그 법인세만큼 단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나서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겠지. 원래 법인세 이만큼을 차감을 하면 이 정도만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이만큼. 그래서 이 금액만큼 세무상 자본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을 자본과 적립금 가표에다가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세법상 자본을 그렇게 맞추는 거지. 그리고 기타로 처분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후 관리가 불필요해. 그래서 이금산입, 송금불산입 항목 중 사유유출도 아니고 유보도 아닌 거 그리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항목 중 마이너스 유보가 아닌 거는 이제 기타로 이제 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런 항목이 있었을 때, 계속 과목이 있었을 때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는가? 있으면 유보, 없으면 이게 그러면 회사 외부로 유출이 되었는가? 그러면 사유유출. 회사로 유출되지는 않았어. 기타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본상의 변동만 있는 거고, 자본상의 변동이 있고, 뭐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그것들은 이제 기타로 이제 처분을 하는 거야. 소득 처분을. 그리고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도 마찬가지.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차이가 있으면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고,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기타로 이제 소득 처분을 해주는 거야. 세무조정을 할 때. 그래서 일반적인 세무조정 방법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 회사와 세법상의 자산부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해. 근데 세법상 손익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입금산입 또는 송금산입한 후에 소득처분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하지. 이제 회사와 세법상의 자산부채 차이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지. 그래서 회사와 세법상의 1단계, 회사와 세법상의 자산부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산 증액 또는 부채 감액. 자산이 증액되거나 부채가 감액이 되면 자본이 증가해. 그래서 이제 순자산이 이제 우리 자본이 순자산이라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이 자본은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서 이 순자산에 대한 증가가 있냐? 그러면 이제 입금 산입 유보가 되는 거고, 자산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순자산도 줄어들겠지. 자산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늘어났어. 그러면 순자산은 감소해. 그래서 이때는 송금산입이 되고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순자산을 자본을 증가하냐 마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본과 적립금 을표, 자본과 적립금 가표가 있는 거야. 그 세무상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입금산입 유보 또는 송금불산입 유보, 그리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면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하는 거지. 또는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특례가 있어. 회사가 잉여금 계정이 있어. 잉여금 계정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경우가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유보, 마이너스 유보 한 거는, 지금 위에서 한 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자산 부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유보 발생, 유보 감소 이게 있었는데, 지금 특례로 회사가 잉여금 계정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로 이제 볼 건데, 이거는 자본에서 자본으로 잉여금을 가지고 어떤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자본 내에서만 변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 이제 회계 처리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잉여금 계정의 차변의 계상이 된 경우, 그리고 잉여금 계정의 대변의 계상이 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분계를 생각을 해봐야 돼. 분계를. 그래서 손실 잉여금 계정의 차변의 계산한 경우를 보자. 잉여금은 대변 계정이야. 대변에 이익잉여금 뭐 이렇게 발생을 하겠지.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대체가 돼서 이익잉여금은 대변 계정이야. 그런데 이게 차변에 뭔가가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차변에 뭔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손실로 대체하기 위해서
된 거는 무조건 송금산입 기타를 해준다. 송금산입 기타를 해줄 건데, 보자. 지금 봐봐. 이익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뭔가를 손실로 할 거라서 차변에 손실, 어떤 손실인지 모르겠어. 손실로 대체하기 위해서 손실 차변에 잉여금 계정. 그래서 1단계에서 송금산입한 금액이 실제 세법상 송금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 세법상 송금인 경우에는 이미 송금산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다. 회사가 잉여금 계정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잉여금 대변 계정인데 차변에 잉여금을 했어. (1단계에서) 이미 실제 세법상 송금이 아닌 경우, 차변에 그 손실로 이제 송금산입을 했는데 이게 세법상 송금이면 세무조정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데 이게 송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요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하고 관련 소득 처분을 하게 돼 있다 그러네. 그리고 잉여금 계정의 대변에 계산한 거. 이익으로 대체하기 위해 무조건 입금산입. 입금산입한 금액이 실제 세법상 입금이면 어쨌든 입금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 입금이 아닌 경우, 세법상 입금이 아닌 경우 입금 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을 해줘야 돼. 이게 입금 불산입이니까 유보 감소나 기타가 되겠지.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는 그 세무조정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나도 지금 조금 특례 부분이 헷갈리는데 이걸 회계 처리한 거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시로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평가 손실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계산한 경우래. 회사가 주식 100이 이제 줄어들었어. 이게 평가를 했더니 손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 평가 손실인데 이게 잉여금, 우리가 그 주식 평가할 때 그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손익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FVOCI나 FVPL 말고 FVPL은 단기손익으로 하게 되고 FVOCI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유가증권이 이제 단기손익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가증권이 아닌 거지. 근데 평가를 이제 회계상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했어. 근데 이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래서 이 금액만큼, 기타 포괄손익만큼 자본이 줄어든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잉여금의 차변에 이제 지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차변에 계산이 됐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송금산입하고 이제 기타로 처분을 해.
했어. 처분을 이제 해. 그리고 기타로 처분을 하는데 요거는 실제 손실이 아니지. 실제 송금 방법이 지금 자본금을 줄여버린 거야. 자본금을 줄여진 상태인 거야. 이게 기타 포괄손익 그 유가증권 평가 손실을 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이 잉여금이 줄어든 상태인 거야. 자본잉여 기타 뭐라고 해야 될까? 잉여금이 줄어든 상태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순자산이 줄어든 상태잖아. 줄어든 상태야. 그래서 이거를 다시 늘려줘야지. 그래서 송금불산입이라는 회계 처리를 해줘. 그래서 이제 다시 송금불산입 입금 산입을 해주고 실제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기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입금 산입할 때는 유보를 해줘야 되겠지. 유보. 그래야지 자산이 늘어나고 지금 자산을 억지로 이제 줄여준 상태잖아. 그래서 자산을 늘려주는 입금 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주식 그 자본금을 지금 자본을 줄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입금 불산입 기타로 해서 송금산입을 해줘. 송금산입. 그래서 이거를 송금산입을 해주지 않으면 이 회사는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야. 법인세. 왜냐면 지금 법인세를 송금산입 안 하면 입금산입만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되는데 같은 금액이 있으면 세무조정의 효과, 세법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입금산입, 유보를 해준 건데 이 송금산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개의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토지의 또 두 번째 예시가 있는데 토지의 임의평가증으로 인해서 평가차익을 자본조정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 회사가 평가를 했더니 토지를 평가를 했더니 토지가 이제 늘어났어. 그런데 이거는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이익잉여금도 아니야. 그래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은 자본조정으로 넣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자본조정으로 100을 넣어놨어. 그런데 세법에서는 임의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지. 평가 손실도 인정 안 하고 평가 이익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자본조정에 대해서 대변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이거는 이제 이익으로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무조건 입금 산입하고 기타로 처분을 했겠다. 그래서 입금 산입 쪽에 보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 차변 쪽에 있는 거 거기에 자본 조정을 하고 기타로 이제 소득 처분을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자본상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토지를 원래 회계 때문에 토지의 평가를 해서 이렇게 토지를 늘려놓은 상태지만 세무상에서는 이런 평가를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토지를 늘려놨던 거를 줄여야 돼. 그래서 이 토지 100을 송금 산입을 하고 토지를 이제 줄이는 거지. 자산을 줄이는 거지. 송금 산입을 하고 이제 마이너스 유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유보는 언젠가는 유보가 발생이 된 건데 처음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이 된 건데 언젠가는 플러스 유보로 해서 없어질 거야. 그 언젠가는 이 토지를 처분하는 때이거나 또 이런 평가증이 발생했을 때 없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유상증자 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산한 경우야. 근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어. 유상증자를 했어. 그때 회사가 액면가액으로 자본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회사가 좀 바보가 아닌 이상 액면가액으로, 우리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하면은 투자자 모집을 할 때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나눠주진 않아. 그래서 액면가액하고 발행가액이 달라. 그랬을 때 액면가액은 자본금으로 계산을 하고 그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계산을 해놓게 되거든. 그래서 이랬을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처분은 잘 안 해. 이게 정리를 하자면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2단계로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모든 잉여금을 과 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등 일반적인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은 회사와 세법 간의 차이로 인한 수정 붕괴가 없는 한, 즉 자산부채의 차이 및 사회이출과 관련되지 않는 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간편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이건 주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주식과 관련된 거는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월 이익잉여금 중에서 뭐라고 할까? 평가, 유가점검 평가 손실, 그리고 토지 임의 평가한 거, 임의로 평가, 건물도 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은 세무조정을 하지만 주식과 관련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기로부터 2월된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송금 산입하는 유형이 있어. 한도 미달액 발생할 때 둘 중 적은 금액을 송금 산입하는 경우인데, 감가상각비에서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거나 업무용 수용자 업무 사용분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접근한다 했는데, 정기로부터 2월된 한도 초과액이 있는가?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세무조정이 없고, 한도 초과액이 없으면 세무조정이 없고,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정기에 원래 송금이었는데 송금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게 한도 초과액이거든. 그래서 그게 2월이 돼. 2월을 해줘.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유보로 이제 관리를 해줘. 감가상각비도 유보가 생기거든. 그랬을 때 이제 송금 산입을 해주는데, 그 둘 중에 송금 산입은 단기 한도 미달액 또는 정기 2월 한도 초과액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산입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또 이번에 또 한도 초과 금액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 그건 또 2월이 돼. 자산 관련 유보에 대해서는 2월 기간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어.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는 2월 결손금의 2월 기간이 현재는 15년까지야.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그 결손금은 10년인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까지
되어 있어서 이 계산을 잘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월 1일에서 10월 31일 사업연도인 경우인데 그 2월 결손금 범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만 이제 해당이 돼. 그리고 전까지 현재 시점에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보니까 2월 결손금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 보면은 15년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전년도부터 15년을 역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는 10년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이 회사가 결정금이 발생을 했어. 근데 15년 후에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2035년 정도 되겠지? 그때까지는 15년 전 거까지 2020년도 거는 이제 결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엄청 많이 늘어난 거야 지금. 예전에 내가 제일 처음에 했었을 때는 2월 결손금은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 그리고 10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15년까지니까 엄청 늘어난 거지.